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주 동안의 여러 이슈를 쭉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뷰를 들으면은 뭔가 이제 주말에 편안합니다. 요렇구나. 요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4가지 주제 크게 가지고 오셨죠? 네, 어제 우리 여앵커님이 승인을 에디팅을 잘 해주셔서 바로 네 좋다고. 가지를 예. 준비했고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 주가가 어제 그제 계속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미국 정부 부채 한도가 그 해법을 좀 찾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바이든이 일본으로 떠나니까 또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시나리오로 됐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JP 모건의 그 CEO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일주일 전쯤 블룸버그랑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이제 입을 열면 시장이 주목을 하죠. 근데 국내는 별로 안 알려진 게 그 지역은행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네. 그 앵커가 지역은행 질문을 했는데 제이미 다이먼드가 왜냐면 여기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랑 그 회사 상황을 꼼꼼히 봤는데 네. 이제 그분 얘기가 내 생각에는 상당히 건전하다. 펀디멘탈의 문제는 없는데 시장에 불건전한 세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은 개인들이 파생상품을 많이 합니다. 옵션도 많이 하고 선물도 해서 여기에 주가 조작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증권 감독 당국한테 조사를 좀 요청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던졌고 특히 당분간은 지역은행 중심으로 공매도를 좀 중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마트 실적이 나왔죠.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지만 큰 트렌드는 지금 소비가 확실히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워런 버핏이 신용카드 회사 캐피털 원을 인수한 걸 보면 이분은 그렇게 소비가 좀 둔화가 돼도 심각한 위축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보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를 나타내는 게 신용카드 사용 그 금액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2월에 그 챗GPT 나오고 나서 구글이 바드를 데모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때 한 3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날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실리콘밸리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는 게 구글이고 네. AI의 실제 가장 그 지존이다. 그래서 너무 구글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말자. 근데 그 당시에 구글 종말론도 있었어요. 근데 금년 들어서 주가를 보면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40% 올랐어요.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고 13F 그 대형 헤지펀드들 투자가들의 종목 보유를 보면 1분기에 국대급 헤지펀드들이 알파벳을 다 샀습니다. 집중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 영상에도 이거 오늘 찍는데 어제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어디가 샀고 우리 아는 빌 액만에서부터 다니엘 로웹 아팔루사 이런 데 다 샀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항상 알 수 있는 거지만 좀 너무 저평가됐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내용 샀던 이유를 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미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헤지 펀드가 아무데도 안 샀습니다. 그게 또 약간 의외네요. 그렇죠. 예. 둘 중에서 고르면 이제 그 당시에 1분기에는 알파벳을 골랐던 거죠, 되게. 자, 그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관련해서 새벽에는 메카시 의원이 다음 주에는 우리가 표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결론은?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이자 이제 하원 의장인 네. 케빈 메카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고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상원 대표인 척 슈머라고 약간 두리두리한 그분이 양쪽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논의 중이라 그랬고 근데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바이든이 그 G7 회의를 위해서 일본으로 떠나면서 원래 G7 다음에 호주
하고 아시아 좀 투어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취소하고 뭔가 잘 안 되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제 책임론이 나오니까 일정을 단축했는데 얘기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과거에는 보면 이 정치인들이 협상이 잘 안 돼서 시장이 급락을 하면 정치인들이 이제 위급한 신호다고 생각해서 이제 떠밀려서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좀 살펴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 주식 시장은 오늘도 뭐 나스닥이 1.5% 오른 것처럼 이 부채 한도 협상을 리스크로 안 봐요. 주시장은 거의 개의치 않는 것 같고 반면에 채권 시장은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1개월 국채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특히 단기 쪽은 좀 걱정을 하고 반면에 또 외환 시장은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달러 지수가 계속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문제보다는 더 펀드 플로우 측면에서 타격을 입는 게 이머징 마켓이니까 오히려 안정, 세이프 헤븐으로 미국 달러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거꾸로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부채 협상이라는 건 리스크는 리스크지만 코로나나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던 리스크가 아니고 아는 리스크니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실제 이제 과거에 보면 이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만든 표인데 네. 2017년에 그 부채 한도를 아마 일시적으로 올려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9년에 조금 더 예외적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31조 달러에 이제 거의 완전히 꽉 차서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오면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한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좀 연장해 주는 게 아닌가. 이게 미국이 보면 옛날에 1차 대전 때 전쟁을 하면서 너무 정부 그 채무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하원에서 그러니까 상원이 아니라 하원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이제 전통이 생긴 건데 좀 독특하죠, 되게.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정부 지출 중에 뭐 사회 안전보장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빼고선 임의 지출, discretionary spending이라고 임의 지출인데 여기는 국방비랑 이제 나머지 지출인데 이 부분이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여기 이제 그 파란 선을 보면 1993년부터 최근에 특히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그 공화당은 이제 작은 정부를 항상 그 지향하잖아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서 시장 기능에 맡겨서 그 공화당은 여기 하늘색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급격하게 임의 지출을 내려라. 그러니까 한 600조 달러에서 한 300조 달러로 반 이상 깎어라. 이제 네. 그런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쪽은 그래도 우리가 서민들, 그 다음에 미국 국민을 좀 룩아프터 해야 되는데 조금 지출을 계속 늘려야 된다. 그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협상하는 거에 그다음에 그 타협하는 거에 좀 익숙합니다. 우리랑 약간 틀리죠. 우리는 국회의원들끼리 주로 싸우는 일을 많이 하니까. 중간이 없죠. 네, 그래서 네. 그 여기들은 타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잘 안 되면 주가가 좀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면 이제 떠밀려서 양당이 이제 대표가 모여서 그 얘기를 할 텐데 하여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식으로 되는데 얘기가 좀 잘 안 되면 주가는 며칠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로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이제 상반월에 요 관련한 이슈로 좀 등락이 보이긴 했지만 다음 주 워낙에 이제 이번 주 기대감을 막 심어놔서 또 이게 표결 잘 안 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면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일회성 이벤트다라는 걸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미국의 지역은행에 관련해서도 이게 주가가 누군가에게 이제 검은 손이 지금 쓱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관련한 이슈로 굉장히 또 계속 시끄럽죠. 그러니까 요즘 뭐 감독원 거래소가 좀 바쁠 거예요, 네. 되게. 근데 그 어젠가 그제 이제 그 국내 경제신문에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단속반을 설치해서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막겠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신시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뭐 가령 그동안은 이제 100일 거래를 위주로 봤나 봐요. 단기간 주가 조작. 그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식 리딩방 뭐 이런 유사 자문업체. 그러니까 나덕현 씨랑 그 일당이 했던 게 이제 주가 조작 아니에요. 진짜 나쁜 세력이었는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거는 할 것 같아요. 너무 권위적으로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CFD 8개 종목도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국내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미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월가의 황제인 그 제이미 다이먼드 CEO, JP 모건 CEO가 블룸버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미국 지역 은행을 이제 당시 JP 모건 은행이 First Republic을 인수했는데 과연 지역 은행이 얼마만큼 리스크가 있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지역 은행들은 실제 대부분 건전하다. 우리가 이제 꼼꼼히 왜냐 인수를 하려고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밤새우면서 보통 딜할 때는 들어가서 들여다보는데 펀디멘탈은 괜찮다. 하지만 증권 시장에서 그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옵션 선물 시장. 미국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옵션을 개별 종목 옵션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에 주가 조작 같은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나는 받는다. 뭐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 세력들이 미국에서도 이 지역은행과 관련돼서 이제 작전방, 리딩방 같은 데에서 종목 얘기를 악재를 띄우고 그것을 공매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옵션 같은 거 풋옵션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를 좀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인상을 자기는 받아서 이것을 정부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나마 지역은행들 펀디멘털이 괜찮은데 이러한 그 인위적인 수급 작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고 심지어 그 경영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요게 제일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1시간 정도 넘는 인터뷰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그 지역은행 최근에 몇몇 종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 급락해서 급반등을 노리면서. 실리콘밸리 뱅크도 들어갔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들어갔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했지만 실제 자본 잠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주식 가치는 제로가 되죠. 채권자만 일부 조금 건질 수 있고. 예. 네,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관련한 부분을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막바지에 뭐 홈디포를 비롯해서 오늘 월마트 이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비의 종류도 많이 좀 바뀌었고요. 둔화 시그널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보면 홈디포는 뭐 그게 이제 내구재 정원 제품 뭐 집안 그러니까 이제 do it yourself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제품이니까 뭐 생각한 것처럼 조금 이제 저조한 실적이 나왔고 네. 타겟도 좀 그랬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목요일 날 미국에서 월마트는 뭐 미국에서 월마트 없이 가령 아마존 없이 미국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점점 쿠팡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네. 근데 월마트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이 넘죠. 뭐 대단한 회사입니다. 근데 뭐 실적이나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1%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러한 소매 업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그 점포가 실제 영업을 한 지 1년이 지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픈한 그 점포 빼고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7.4%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문객들이 3%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이 인플레 중이니까 꾸준히 오르자 4% 늘어서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7%였고 특히 그로서리가 좀 좋았다. 의류나 전자제품. 여기는 이제 뭐 내구재들은 계속 안 좋고 그로서리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PB 제품들이 좀 저렴하니까 이제 많이 그 사람들이 찾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실제 이제 그 주총에서 향후 12개월은 상당히 진짜 어려울 것이다. 미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13F, 그러니까 미국은 대형 투자가들이 제가 다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큰 헤지 펀드나 대형 펀드들, 그러니까 이제 뭐 버크셔 해더웨이 여기 포함이 되니까 자기 보유 종목의 변화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이 이번에 1분기에 뭘 샀냐 그래갖고 약간 놀랬던 게 캐피털 원이라는 시가총액 한 40조 원쯤 되는 금융기관인데 여기 이제 신용카드를 제일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서 비자 마스터카드 발행 카드 수 기준으로 3등입니다. 네. 그만큼 큰 데인데 여기에 지분을 2.5%, 한 1조 3천억을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 경기 사이클에서 워런 버핏이 이것을 인수한 걸 보면 물론 당연히 경기가 위축이 되고 둔화가 앞으로 뭐 6개월, 12개월은 되겠지만 심각한 국면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금융을 좋아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비자, 마스터 다 들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사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면. 근데 이번 1분기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거 보면 버핏은 나름대로 웬만큼 어느 정도 침체,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거치고 나서 내년에는 회복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국대급 헤지 펀드의 구글, 알파벳의 대량 매수. 사실 그 AI 바드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인 아는 동생 중에 요 AI 쪽을 지금 공부하는 대학원생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글 AI가 더 좋냐,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냐, 뭐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벳은 굉장히 이 분야를 뭔가 이제 산업 분야로서 계속해서 쭉 연구를 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그냥 하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깊이의 차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조금 보일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100% 공감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CEO가 사티아 나달레가 워낙 뛰어나요. 전략도 뛰어나고 시장과 교감도 잘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AI를 이제 막 푸시하는 거고 구글은 그냥 AI가 원래 잘하던 데고 네. 최고의 인력을 다 많이 뽑아와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난 5년 동안 구글이 채용한 인력, 네. 그다음에 설비 투자 R&D 한 걸 보면 최소한 20, 30%는 전체 지출 내지 신규 고용의 20, 30%는 AI, 머신러닝 관련으로 해서 뭐 이게 항공모함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뭘 바꿀 수 없고 너무 좋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좀 긴장감, 이런 절실함이 좀 없지만 최근에 조금 약간 그 바짝 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2월에 여기가 고생을 했죠. 그때 바드 시연한 거가 문제가 생겨서. 근데 저는 구글을 우리 무시하지 말자고 그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1분기 때 주가가 좀 많이 위축을 보였는데 우리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대급 헤지펀드들이 모두 다 거의 다 합치면 한 10조 원 정도의 그 알파벳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은 주식이 세 종류가 있어요. 클래스 A, 이게 GOOGL.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의결권도 하나 있는 일반 보통주고, 네. 클래스 B는 거래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창업한 대주주 레리 페이지랑 서기 브린이 대부분 갖고 있고 여기는 의결권이 10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고 클래스 C, GOOG 요것은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예요. 근데 이제 GOGL하고 GOG가 주가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두 개가 하루 거래 금액이 한 4, 5조쯤 돼서 이게 두 개 합치면 10조 원 정도 거래가 돼서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 뭐를 사나 상관은 없는데 이번에 이제 그 13F 미국에서 이제 큰 펀드들이 자기 포지션 변화를 그 보면 우리 뭐 친밀한 빌 에크만 그러니까 뭐 가장 그 월가에서 핫한 헤지 펀드가 한 1조 5천억 정도 그 구글 주식을 샀고 데니얼 로앱 여기도 뭐 전설적인 헤지 펀드인데 여기가 한 7천억 정도 둘 다 신규 포지션입니다. 근데 둘 다 행동주의자예요. 근데 행동주의로 어프로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주 두 분이 의결권이 10배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해서 뭐 이사회에 신임 이사를 선임하거나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체이스 콜맨이라고 요즘은 조금 좀
시들한데 타이거 글로벌 창업자 바오포스트라고 같이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 이거 한국에 내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데입니다. 스티브 코엔 여기서 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 데이비드 테퍼라고 아팔루사라고 여기도 뭐 전설적인데. 근데 여기 한 6군데는 종목을 고르는 데고 여기가 알파벳 구글을 샀으면 우리가 진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여기는 종목을 별로 안 삽니다. 그냥 시장이나 어떤 전략을 이제 글로벌 매크로에서 구사할 때 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여기도 알파벳 주식을 샀고 드러켄밀러도 사서 그 진짜 우리가 아는 거물들이 거의 다 1분기에 집중적으로 GOGL과 GOG를 매수를 했고 유일하게 거꾸로 매도를 한 분이 조지 소로스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순매수한 새로 매수한 헤지펀드 대형 헤지펀드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알파벳이 주가가 1분기 많이 빠졌을 땐 퍼가 20배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평가됐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좋은 회사죠. 독과점적이고 이익률도 높지만 그게 안정성으로 나타나지만 이제 경기가 이제 지금 시장은 벌써 내년에 경기 회복을 이미 내다보고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그리고 진짜 AI를 잘하는 건 알파벳이지 마소가 아니고 시장이 그때 좀 착각을 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은 1년에 한 4%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40%의 상장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국내에서도 뭐 자사주 매입 소각 갖고 논란이 있는데 자사주는 되게 회사의 현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알파벳 같이 저평가됐으면 이사회가 승인해서 소각을 하는 게 주주 가치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지금 알파벳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들이 안 샀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우리가 막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이제 매력도를 따지자면 그렇죠. 이들은 네. 구글 쪽에 조금 더 지금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를 좀 더 높이 평가했다라는 힌트 정도를 얻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쉽네요. 우리 이남 교수님을 바로 다음 주에 뵙죠. 뭐 네,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